갈수록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지방 탐사를 점점 더 늘릴 생각이고 올해는 그래서 한 3,200km 정도의 좀 지방 탐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탐사한 게 한 2,300km의 그 도로를 탐사를 했고요. 그래서 공동을 한 270개 정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면 뭐 설마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약간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고요. 안전부터 살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안전과 지하 안전, 시설물 안전까지 두루 책임지는 안전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예. 좀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약간 생소할 것도 같고 한데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그 건설 현장의 그 안전과 이제 품질 관리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와 안전 관리 그리고 지하 안전 관리를 하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의 그 공공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해도 많이 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혹시 기억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그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안전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95년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 유지 관리를 하다가 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2020년에 저희가 그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예. 통합을 해서 2020년 12월 달에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본사는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요? 예, 진주에 있고요. 예. 그 지역에 전국에 이제 일산, 뭐 청주, 춘천해 가지고 5군데 그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5군데가 이제 전국에 또 다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시기 위해서 또 KTX 타시고. 예, 진주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예, 그러시죠. 먼저 지하 안전 관리. 예,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지하 안전 관리를 하게 되면 먼저 그 지하에 있는 그 공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멍이요? 예, 공동. 그러니까 그 싱크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예. 그 공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발견하려면 그 집안 탐사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선행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공동이 발생되고 이러는 데가 그 도로 밑에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그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지자체의 그 재정 여건이 썩 그 좋지는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집안 탐사를 좀 그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집안 탐사를 해서 이 공동이나 이런 걸 발견해서 이제 사전에 위험한 부분을 좀 이 조치를 취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탐사한 게 한 2,300km의 그 도로를 탐사를 했고요. 그래서 공동을 한 270개 정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 집안 탐사가 이제 갈수록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집안 탐사를 점점 더 늘릴 생각이고 올해는 그래서 한 3,200km 정도의 좀 집안 탐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GPR 장치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 속에 초음파를 발사를 했어요. 초음파 발사. 예, 그걸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영상이 확보가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것처럼 그 영상을 보고 이거는 뭐 상하수도관 맨홀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는 이제 이름 그대로 공동 이렇게 이제 미리 저희가 이 판별을 해서 이 공동이 생긴 부위는 가서 이 메꾸고 해서 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예. 지금 새로운 공사를 하거나 뭐를 또 시설물을 건설한다. 예, 예. 이럴 때 지금 집안이 튼튼한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집안 탐사를 통해서 예. 정확히 알아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언제였죠? 지난 3월이었나요? 예, 3월 24일 날 예, 보면은 예, 서울 명일동에서 싱크홀 이제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니 어떻게 이제 서울 도심에서 저렇게 그렇죠. 큰 그렇죠. 동공이 생길 맞습니다. 수가 있지?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 분이 이제 또 숨지는 맞습니다. 사고가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원인 밝혀졌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말께쯤 되면 자세한 내용은 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싱크홀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네. 밑에서 그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예, 아무래도 그 공사가 좀 네. 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있긴 있는데 아마 네. 자세한 거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싱크홀이 왜 생기느냐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대규모 그 굴착 공사를 할 때 네네. 뭐 인근에서 이게 그 이제 흙이 쓸려 내려가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인위적인 그 공사와 연관된 게 있고요. 다음에 여름철에 그 대규모 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이제 스며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이제 흙이 유실되면서 나오는 그런 그 자연적인 그 원인에 의한 것 크게 아마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상하수관이 뭐 지나가다가 예. 그게 누수가 되면서 예. 싱크홀도 생긴다고 하던데 예. 그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균열이 생기거나 이제 네. 구멍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 빗물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수하고 우수를 같은 관로를 쓰거든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많이 흘러 내려오다가 그 구멍 난 곳으로 옆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오면서 물이 차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지하 수위가 높아갔던 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 구멍으로 물이 다시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흙도 같이 쓸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천상 그 도리 밑이나 이런데 저희는 모르지만 그 구멍이 그러니까 공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큰 비가 올 때 노후 하수관 주변에 그 공동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안 지하 안전 관리에서는 뭐 그 예. 정도로 하고요. 예.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건설 안전이에요. 예, 이게 맞습니다. 보면은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중대재해 알림이라든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보면요. 지난 2월만 해도 리조트 공사장에서 예.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교량 예. 건설하다가 예. 그냥 엿가락처럼 예. 그 뭐 이제 휘면서 이제 예.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부산에 있는 그 기장군 리조트 화재 때문에 한 6명이 돌아가셨고요. 안성 그 고속도로 때문에 한 4명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뭐 저희는 일단 뭐 현장 감식이나 사고조사위원회 이걸 통해서 이제 원인을 좀 밝히고 네.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를 좀 막으려면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조치나 제도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거에 좀 잘 이행이 됐으면 아마 큰 사고나 이런 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라는 게 일반 그 공장에서 작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게 뭐 한 장소에 인원도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네. 장비도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서 막 움직이는데 그렇죠. 더더구나 요 근래는 또 이제 그 기술이나 공법이 좀 발전되면서 그 뭐 고위험 고층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위험 작업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보면 그 한 해 저희가 통상 보면 건설 현장이 한 15만 개 정도쯤 됩니다.
근데 그 15만 개의 그 건설 현장이 알고 보면 지으려고 하는 시설물이나 그 건축물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공법도 다르고요. 또 그 참여하는 그 근로자들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어떻게 뭐 특정한 그 특별의 그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고를 한꺼번에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보면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은 좀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면은 관리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요. 예.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망자 수나 사고 원인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아까 한 해 한 15만 개 현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그 소규모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그 이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그 소규모 현장을 한 50억 원 미만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 그 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이 그 소규모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그 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안전에 대한 관리나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소홀한 면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생각을 한 게 그 직접 이런 현장에 대해서 한번 현장 점검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좀 해주고 좀 안전에 미흡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진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해주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 한 15,000개 정도의 그 소규모 현장을 직접 가서 안전 점검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저희 나름대로의 그 대책 중에 하나고요. 그거 말고 좀 더 그 현장이 큰 곳도 마찬가지로 뭐 줄여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 단계에서도 뭐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해체를 할 때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체 계획서를 저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보거나 이런 계획서요. 그런 걸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새 좀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장비 같은 것도 좀 그 중소 현장에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특히 소규모 현장에 많이 지원을 해서 인력에만 그 맡기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많이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장 점검을 이제 강화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망 사고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 뭐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사망자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당장 뭐 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범을 했고요. 또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져 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시행됐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 덕분에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7년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한 해 한 506명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8명으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는 분명히 감소 추세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여전히 전체 산업 현장 중에 사망자 수가 건설 분야에서 한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가야 할 길은 좀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좋은 그 징조이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원인, 사망자의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추락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왜 추락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저희도 그 사망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추락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2020년 이후에 사망자 수가 한 1,40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추락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한 516명쯤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보면 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뭐 깔림이나 이제 물체 맞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200명, 100명 정도 해서 이 추락 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이 추락 사고가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기술이 발전되고 공법도 좀 나름대로 자꾸 좀 발전되면서 건설 공사가 좀 대형화되고 또 고층화되고 뭐 이런 아마 완전 그 트렌드가 이 직접적인 추락 사고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근로자들이 이런 이 위험한 현장에 대한 마음이 약간 아직은 좀 느슨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락 사고가 왜 생겼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좀 저희가 원인을 한번 좀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임시 구조물을 위해서 이제 좀 균형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작업 중에 좀 발을 헛디딘다든가, 아니면 이동 중에 좀 미끄러지는 이런 작업자의 그 부주의한 면도 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작업대가 파손된다든가, 이 작업 환경이라든가 안전장구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런 그 주변의 여건이 네. 충분히 갖춰주지 못한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살펴보면 사실 추락사고의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은 좀 나빠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기본 안전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도 기본 안전이요. 예, 네. 많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고가 난 다음에 원인에 대한 조사는 그렇다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거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점검할 때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소규모 현장을 점검을 할 때도 가능하면 그 추락 사고를 좀 막는 쪽으로, 예방하는 네. 쪽으로 중점을 두고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비계, 이 작업 발판이라고 저희 하는 거죠.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안전 난간이나 아니면 그 추락 방지망이나 임시 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작업자들도 스스로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컨설팅도 하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VR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떨어짐이나 추락에 대한 걸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게 합니다. 네. 그럼 그 교육을 받은 그 근로자들이 상당히 그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 시공사나 관리자도 이걸 좀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혹시 한 건이라도 이렇게 발생을 한 그 현장에 있는 그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도 한번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전에 좀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이렇게 나가 보면요. 예. 대형 건설 회사도 있고 예. 또 뭐 중소 예. 뭐 이런 또 이렇게 구분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 보면 어때요? 어떤 쪽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높은 것만은 아니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과 관련된 장비나 아니면 임시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치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 대형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대형 건설 사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는 열심히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 대형 건설은 이름 그대로 그 고난이도의 현장이 많습니다. 아주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긴 경관을 갖고 있는 교량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터널을 아주 굉장히 크게 짓는다, 이런 그 건설의 여건이 서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저희가 가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 점검에 나가서 이 지적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경미하거나 이런 거는 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고의성이 있거나 좀 중대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경각심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요. 또 굉장히 긴급하게 그 조치가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국토관리청이나 뭐 시군, 시장, 군수구청장에 있는 그 관할 기관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바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의 이제 상급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부처가 이제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예. 국토교통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에 바로 이 현장 추락 사고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관리원이 또 연관되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좀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도 똑같이 인식을 하는 게 이 추락 사고를 막는 게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사고를 막는 제일 첩경이라고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건설 환경을 굉장히 좀 안전하게 조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안전 문화를 좀 정착시킨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게 잘 구현되면 매년 저희가 그 건설 현장에서의 그 추락 사망 사고를 한 10%씩은 줄여 나가자는 그런 좀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국토안전 관련이 이제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강화하는 것도 있고 더 넓혀서 해야 되는 그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부터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 예. 이거를 종전에는 좀 민간은 안 하고 이제 공공에서만 했었는데 이 대상을 예를 들면 좀 민간에도 좀 확대를 해서 이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아무래도 인력보다는 자꾸 요새 첨단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현장이나 이런 데는 좀 스마트 장비를 무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안전에 좀 이 만전을 기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는 근로자 당사자의 그 안전의식을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저희는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안전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든가 공모전 같은 좀 붐을 좀 일으키자 하는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저희 국토안전 관련이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거하고 또 작업자 본인의 의식을 맞습니다. 또 개선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고령자예요. 고령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사회가 고령화되고 특히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 젊은 그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고령화는 뭐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 사고 사망자의 한 78%가 50대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 능력도 좀 저하되고요. 그 반응 속도도 좀 감소하고 이 반면에 현장은 자꾸 이제 높은 그 고위험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고가 아무래도 고령 근로자하고 좀 연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그 근로자의 그 평균 연령이 한 51.3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그 고령화돼 있는 추세이고 40대 이상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한 82%쯤, 일반 산업은 한 67% 되는 거 보면 건설 현장에서의 그 고령 근로자는 뭐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결국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체력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그 작업을 좀 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작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휴게 공간이나 이것도 잘 둬서 건강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나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령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젊었을 때 기분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하려면 결국은 이 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상 현실을 통해서 추락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한번 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요. 예. 보면은 마음은 아직도 18살이에요. 이팔 청춘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건설사의 문제점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2년 전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예, 이제 예.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요 예. 붕괴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 뭔가 했더니 저는 뭐 그 치킨 주문할 때 뼈 없는 예. 치킨은 보통 순살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니 뭐 순살 아파트라고 이제 언론에서 예, 그렇게 예.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예. 그 현장 저희 취재 기자가 다녀왔는데 예.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하 주차장에 지붕 성격인 콘크리트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시멘트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쇠기둥 수십 개를 받쳐뒀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주차장 지붕 성격의 슬래브가 무너져 시작됐는데 지하 2층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슬래브를 지지해주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지난해 1월 붕괴됐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구조입니다. 900여 세대인 이 아파트의 현재 공정률은 67%. 오는 10월쯤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에 나섰고 인천시는 시공회사의 모든 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설계도면상 하중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발주처인 LH의 책임일 수 있고 도면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공사인 건설사의 잘못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자, 아파트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주차장에 저런 식으로 붕괴됐다면 예.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인명 피해도 날 수가 예. 있고 하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 방송에 있는 것처럼 그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저 때 당시에 뭐 저도 건설 현장이나 이쪽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네. 부끄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427곳에 있는 그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된 그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네. 점검을 했는데 뭐 철근 누락은 없었고요. 또 콘크리트 강도도 다 이렇게 저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무량판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 민간 쪽은 괜찮은데 왜 저때 당시 저 아파트는 저렇게 사고가 났느냐는 걸 저희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 이 무량판 아파트 사고가 난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무량판을 할 때 철근을 배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철근 배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공법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 철근을 조립을 할 때 그 무량판 아파트 그 기둥 윗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철근을 배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걸 빼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쪽에 있는 그 무량판 아파트를 저희가 다 조사했을 때 근데 여기는 왜 좋은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철근을 공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워낙 이게 촘촘하게 이 철근을 조립을 해야 되니까 아예 공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냥 이 설치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철근 누락이나 이런 게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이 공법에 대한 그 채용의 문제이고 또 현장에서 그걸 조립하는 걸로 공법을 채택을 했으면 현장에서의 그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좀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무량판 그거 말고도요. 예. 결국 건설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부실 시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부실 시공은 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부실 시공이라고 하면 뭐 이름 그대로 설계와는 다르게 시공된 것, 뭐 이런 걸 일단 부실이라고 이렇게 전제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예. 네. 첫째는 사용하는 재료 자체를 좀 부실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재료 관리가 뭐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좀 더 싼 재료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지는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설 현장 특성상 그 현장에서 시공하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 그 콘크리트를
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양색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그 현장에서의 그 시공이나 품질 관리가 좀 미흡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기를 굉장히 좀 촉박하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리하게 이 공기가 있을 경우에 이걸 좀 단축을 하려고 이 순서대로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를 뭐 한꺼번에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좀 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정 관리에 미흡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부실 시공하고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실 시공을 좀 근절을 하려면 결국은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인에 맞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좀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좀 넉넉히 줘가지고 넉넉히라는 표현까지는 좀 이상합니다만 적절하게 맞게 줘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좀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나 재료 품질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다양한 기준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도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 정말로 제대로 좀 접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는 뭐 발주자나 시공자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좀 인식을 이걸 뭐 그 흔히 얘기하듯이 내 집 짓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건설을 하게 되면 품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뭐 부실 문제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연관돼서 우리 고령자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사 현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맞습니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고의 위험과 연관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골조 공사, 콘크리트나 이런 걸 하거나 좀 험한 일 이런 거 하는 거에는 거의 뭐 외국인 노동자가 그 해당되는 그 분야의 시장을 거의 뭐 그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게 될 때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게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당장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가지고 그 이 각 해당되는 그 언어로 일단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TBM이라고 해서 아침에 그 오늘 무슨 작업을 하고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그 일종의 조회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외국인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좀 그 외국인 그 통역사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그걸 좀 말을 전달해 주게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가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관리하고 이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뭐 그 건설 현장에 안 들어올 수는 없고요. 들어오는 건 그 명예 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품질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해체 공사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체 공사할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예방해야 돼요? 그 해체 공사라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쉽게 얘기하면 철거 공사죠. 뭐 그렇죠.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는 이런 것들인데 종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해체 공사를 할 때 그냥 나는 해체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됐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해체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안전사고가 이제 끊이질 않았고 이래서 2020년에 그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체도 그냥 뭐 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로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해체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해체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해체 공사인 경우에 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건 그냥 건축사나 그 기술사의 그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제 그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해체물 중에서 좀 그 아주 고위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10톤 이상의 그 해체 장비를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해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아니면 그 폭파 방법으로 해체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 고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해체 계획서를 검토를 하는데 이런 그 해체 계획서 검토된 거를 저희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과연 적정하게 안전 조치가 취해지면서 가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체 계획서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종전엔 그냥 해체만 하던 거를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체할지를 한번 검토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가요. 예, 지금 예.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해체 예, 공사 예. 관련 사망자가 21년도에 19명인데 24년, 예, 24년이면 작년 아니에요? 작년이죠. 작년에는 8명으로 예, 이제 예. 뭐 거의 2배 이상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아직 뭐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또 해체 계획서나 이걸 좀 작성을 하는데 해체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이게 좀 적정하게 잘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21년에 이럴 때 제도 도입 초기에 할 때는 이 적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게 부적정하게 작성했다고 보는 게 한 70%쯤 됐던 게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6%를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뭐 좀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쉽게 합니다.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예, 해체 예. 계획서를 예. 만들어서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이제 허락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승인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거네요. 예, 자, 층간 소음 문제. 예.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걸 거예요. 예. 층간 소음 문제 관련해서도 관리원이 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층간 소음 문제가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제기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민원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바닥을 뭐 이제 이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이제 잘 그 시공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 종전에 21년 8월에 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라는 걸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잠깐만요. 바뀌었습니다. 바닥 충격 성능 검사요. 예,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입니다. 풍류 검사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바닥 충격 그러니까 이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일정한 성능을 미리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성능을 인정받고 그대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인정받은 대로 그 성능이 발휘될 거야 하면서 사용 승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성능 인정을 받을 때 하고 실제 그 시공했을 때의 상태가 똑같다는 건 아무도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21년에 그 법을 바뀌면서 사전에 성능 인정을 받은 게 정말로 그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시공이 끝난 다음에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한번 그 성능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바닥 것 충격음 같아요. 네. 성능 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 검사를 한번 했는데 기준에 좀 미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보완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된 그런 것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특히 어린애들 예. 그 갖고 있는 이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디 집도 잘 안 빌려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아래층에 있는 분이 뭐 매일 찾아와서 그냥 맞습니다. 애들 뭐 예. 재우라는데 뭐 애들이 이제 뛰어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참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닥 충격읍 성능 검사 실제로 해보니까 입주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요? 이게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 전에? 예, 사용 검사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입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네.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입주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성능 네. 검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궁금하고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관련해 갖고 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면은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안전 의식을 개선하거나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규모 현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시행자가 굉장히 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 시행되고 이게 잘못되면 본인도 굉장히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중소 현장이나 이런 데서 관리자나 아니면 시행자나 사업주가 안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종전보다도 많은 비용을 좀 투입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리고 효과보다는 좀 부작용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동안은 이게 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제로 거기에 좀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좀 유지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봄이 되고 이러면 이제 바깥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주의해야 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면 설마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약간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코 사고라는 게 나하고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산불도 아마 처음에는 좀 그냥 적절한 부주의 혹은 약간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고가 키워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고요. 보다 더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안전부터 살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